정말 다른 데서는 안 보여드릴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Y스트릿이 이제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이제 얼마나 올랐었지를 판단할 때 같이 보시고 그 대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억 이내 60억 이내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라서 여기서부터 더 기대하는 가격 대비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 때.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이걸 내놨을 때 누가 사줄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사줄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공급이 줄어서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 집값은 공급이 줄어서 오르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줄어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근데 매물이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매물이 이렇게 초기에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어떤 가격이냐면 호가요. 그래서 부동산 지수가 올라요. 약간 이제 갭이 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근데 지수는 부동산 여러분 뭐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호가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산정돼요.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할 때는 호가가 오르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집 팔려고 했을 때 최근에 10억 원이 거래됐으면 나갈 때 10억 5천 내놓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5%에서 8%를 올려내놔요. 이건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올려놓으시고요. 뭐 집 보러 오면 좀 내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돼서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 지수도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죠. 네. 그런데 마치 그래서 약간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데 예. 요즘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잘 읽어보시면 판매 가능 금액이 오르고 있어요. 그건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 계속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 배신자가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게 21년 뭐 이렇게 정점 만들어지고 22년에 좀 빠질 때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대표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매도자랑 매수자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 그렇죠. 호가 격차가. 맞아요. 예. 그건 전형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수요가 부족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수요가 주택 수요가 대부분 부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이게 이용해서 수요가 쌓아 올라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빚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을 키우는 게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에 고금리에도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을 누가 받았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30, 40대가 대부분 받았습니다. 2024년에도 30대가 많이 샀다고 하고 2년 연속이네요 거의. 맞습니다. 정책 대출 특히 신생아 그렇죠. 모기지 받기 딱 좋은 나이 때 30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른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30, 40대 중에서 정책 대출이든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든 그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남은 분들은 사실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유효 수요가 창출되냐면 이 그래프 한번 더 보시면 이제 20대가 사줘야 됩니다. 20대가 어떻게 사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힘들죠.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가 유효 수요를 끌고 오려면 20대를 위한 대출이 나와줘야 돼요. 20대 무슨 뭐 또 특례 대출, 그렇죠. 청년 주택 마련 대출 막 이런 거.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죠. 뭐 네. 30대나 돼야지 그래도 좀 소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수요를 2024년 초부터 좀 많이 땡겨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그러면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집값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집이 떨어질 때 사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둔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 더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지역별로는 다르겠죠. 어디는
30% 하락을 했는데 뭐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어디는 40% 떨어졌지만 반등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인근의 수요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그쵸. 거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리스트를 마련하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하락한 거를 사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고점 대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고점인데 예, 예. 한 번 더 볼게요. 저희 정말 다른 데서는 안 보여드릴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와이스트리트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단지를 얘기 드린 적도 처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 같이 올랐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랐을 때도 거래량이 증가해서 오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여기죠. 거기네요. 예. 네. 여기가 뭐냐면 동작구에 있는 극동 아파트예요. 네. 거래량도 동반해서 오르죠. 예. 이게 진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빠질 때 이런 지역이 좋은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근데 한 채가 거래돼서 오른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실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요쯤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올랐을 때도 거래가 충분히 됐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강남 지역도 똑같아요. 거래가 막 60억 됐어요. 근데 한 채가 거래된 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의 대표성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이제 얼마나 올랐었지를 판단할 때 거래량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을 때 향후의 변화가 있을 때도 거래량을 보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참 부동산은 또 어느 정도 대규모 단지 아니고서야 과연 그 가격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은 항상 있고.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은 그 최고점, 그 점 하나가 그쵸. 대표적인 이제 최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대표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게 무슨 차입니까?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 텐데 이제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장하고 뭐 향후의 시장을 전망할 때 제가 다른 전문가 분들이나 시장 전망하시는 그런 기관이나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제는 시장 전망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강남은 버틸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조에는 양극화가 있다. 근데 이 양극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양극화는 언제나 있었다. 그래서 이거 과거에 볼게요. 서울 강남 지역에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1989년 기사입니다. 89년. 네. 89년이요. 네. 그때 뭐냐면 강남의 대형 한 평이 최고 65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제는 강남 최고 평형이 뭐 1억 원, 뭐 1억 5천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이 650만 원이 어느 정도 가격 가치였냐면 이때 당시에 르망 자동차가 나오는데 예. 르망이 한 500만 원 했습니다. 최고급 차가.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한 최고급 차가 뭐 8천, 9천, 1억이 되잖아요. 예.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삼성전자 연봉이 예. 89년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됐어요. 연봉과 비슷하죠. 연봉이 한 평. 평균 연봉이. 예. 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2023년 기준. 그러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대비해 보면 막 강남이 혼자 엄청나게 오른 게 사실 아니다. 그렇죠. 또 하나 사실은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1993년도, 1995년도 기사입니다. 84년 기사기도 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양극화. 근데 무슨 양극화가 새로운 현상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양극화는 항상 있었어요. 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양극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의 고점을 얘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양극화는 늘 있는데요. 그럼 늘 고점은 아니잖아요. 늘 있었는데 양극화를 유난히 강조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양극화를 강조할까요?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예. 그런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그 대상되는 지역은 고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강남도 양극화 얘기가 지금 뭐 나온 지 뭐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난히 더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오르고 아까 요즘에 그러니까 초양극화. 맞습니다. 초양극화. 그렇죠. 그런 새로운 용어들.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얼죽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얼죽신 얘기 안 하거든요. 아, 요즘엔 좀 덜한가요? 이제는 재건축만 올라요. 그러면 얼죽신 다 얼어 죽었습니까? 추워가지고 겨울이 추워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단어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부동산에 유독 많아요. 사람들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초품화. 이런 것들. 슬세권. 이런 거.
슬세권이 그 뒤로 슬세권이요. 슬세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슬세권이 뭐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지역도 요즘 공실이요. 말도 안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초품화도 마찬가지고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돼 왔는데 그걸 강조하는 시기가 나온다고요. 특히 더 쏠리는 시기. 그렇죠. 그걸 막 계속 얘기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대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랑 설명해요.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가 투자화돼 있다. 그래서 주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또 쏠릴 때는 또 엄청 쏠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신축과 구축 사이의 갭도 벌어질 대로 끝까지 벌어졌으니까 이제 얼죽씩 나온 거지. 더 이상 못 오르니까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단어를 경계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시고 거래량으로 얘기하고 가격으로 얘기해야지. 네네네. 자꾸 나와서 막 초양극화, 뭐 그다음 새로운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 또 뭐냐면 뭐 지역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얼죽신 뭐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올수록 더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정책 이런 것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24년도 시장도 만약에 신세관 특례 대출이나 정책 자금 대출이 아니었으면은 뭐 그 정도로 뭐 부양이 안 됐었겠죠. 안 됐죠.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정부가 뭐 악성 미분양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강남 지역 그 투기과열지구 해제 일부 지역 동단위로 계속 정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막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이제는 나올 정책이 별로 없어요. 더 이상. 가장 최근에 냈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렇습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남. 네. 근데 요거 나오고 나서 바로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너무 당연하죠. 호가를 더 올리고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뭔가 좀 집값이 더 꿈틀할 수 있는 그런 기재는 안 되는 거예요? 기재는 되는데 중요한 게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는 오를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누가 사줄 거냐. 사주면 이제는 제 예측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사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일시적으로 한두 채가 거래돼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아, 추세적으로. 예,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호가 오르는 거를 너무 과잉해서 저희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규제가 풀렸으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올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호가가 더 뜨면은 수요자들과의 어떤 갭이 더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더 줄 겁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집을 사기에도 용이해지고 갭 투자도 가능해지고 하니까 막 수요가 더 이렇게 들어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갭 투자라든지 투자자한테 풀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투자자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사세요 하면 삽니까? 언제 사나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이 될 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갭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전세 매매 79%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1억 원인데 2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충북입니다. 네. 그러면 충북에 막 투자자가 몰리나요? 그건 아니다. 오히려요. 전세 매물이 낮은 곳에 투자자가 사요. 왜요? 가격이 상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얼마나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꼭 그거는 아니고 절대. 투자자는 갭이 좀 벌어져 있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것 같을 때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클 때 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금 이제 이 지역은 투자자가 사도 됩니다라고 해서 투자자가 몰릴까요? 아니요. 야, 잠실에 사서 아파트를 지금 사서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금 가격에 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주택자가 사면은 취득세를 거의 중과되니까. 엄청나게 중과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계속 갈아타기 수요는 있고 뭐 마용성 있던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가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실수요자들은 그쪽으로 또 가려는 게 실수요자는 항상 똑같았잖아요. 이 투기과열 그러니까 그 규제 해제하기 전에 예. 토지허가구역 해제하기 전에도 실수요자는 살 수 있었잖아요. 그건 변동 요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 갭 투자를 하려는 게 애초에 아니었고 그냥 갈아타기였다면 사고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라도 허가받고 살 수 있었던 거다. 그럼요.
그럼요. 그건 변동 요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야 집값 오른데 언론에서도 막 그러면 빨리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다. 결국은 또 가격이 또 중요하고 그 지속 가능성이 생기려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선 그게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거 풀어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집값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호가 오르면 단기간에 또 다른 데 풀어주기는 부담스러울지 않을까. 호가가 오르면.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이유가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예를 들어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래를 증가시키겠다는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호가는 올라가고 거래가 더 줄면 이제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정책이라는 게 가격은 올리지 않고 거래만 살아나게끔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부동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도 집이 좀 팔려야 갈아타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좀 얼어붙고 있고 그렇죠. 서울도 얼어붙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은 더 심할 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갈아타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밑바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밑바닥에서요? 네. 그 밑바닥이 어디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집을 사줘야 네.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뭐 마포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마포인 사람이 팔려야 음. 강남에 가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갈아타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준다는 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서도 수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거래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가격은 또 저 상급지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이런 지금 이제는 이 바닥에서 일종의 이 바닥에서 형성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상급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차가 수요를 필요하죠. 같이 이제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 상급지는 더 위험한 게 뭐다? 위험이란 용어는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쭉 살 거라면. 근데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면 야 가격이 하락하는데 경기가 안 좋대. 그리고 뭐 가격이 내가 그동안 이거 돈은 많이 올랐는데 가진 건 없잖아요. 그럼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매매를 하고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살든지. 맞습니다.